사라진 사내들이 남긴 한 줌의 하얀 털. 그것은 포식의 흔적이 아니라 짐승의 굴레를 벗으려는 처절한 허물입니다. 그녀는 살인마가 아닙니다. 천형벌 같은 저주를 끊기 위해 자신의 9 목숨마저 기꺼이 나누어 줄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기다리는 외롭고도 간절한 구미호의 눈물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깊은 골짜기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안개골이라 불렀는데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 마치 구름 속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고, 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는 밤낮 없이 이어지며 마을의 정적을 깨우는 유일한 노래가 되어 주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만이 가득한 이곳은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는 평화롭고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언덕 위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외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검은 기와가 층층이 쌓인 지붕은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친 듯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하늘을 향해 있었고, 높게 쌓아 올린 담장은 집안의 사정을 밖으로 쉽게 내보이지 않겠다는 듯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바라볼 때마다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곤 했는데, 그곳에 사는 주인이 워낙 신비로운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파티를 하다가도 그 기와집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저 담장 너머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지 저마다의 상상력을 보태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기와집의 주인은 연화라고 불리는 젊은 여인으로, 그녀의 미모는 마치 밤하늘에 홀로 떠있는 달처럼 고고하고 눈부셨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고와서 햇살을 받으면 투명하게 빛이 났으며,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허리까지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어 마주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아릿하게 만드는 기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좀처럼 집 밖으로 나오는 법이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마당을 거닐거나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모습을 멀리서 희미하게 훔쳐볼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늦가을, 마을 게시판과 장터 입구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방이 하나 붙었습니다. 붓글씨로 정갈하게 쓰인 그 방의 내용은 마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충격적이면서도 매혹적인 제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화 아가씨가 자신의 배필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조건이 아주 특이하고도 기이했습니다. 나와 혼인하여 이 집에서 9밤을 무사히 지내는 분께 집과 전 재산의 절반을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붉은 도장과 함께 선명하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글을 읽을 줄 아는 훈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방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재차 물었고, 이내 그 소식은 바람을 타고 옆마을, 또 그 옆마을로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천하의 절세 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뛰는 일인데, 그 거대한 기와집과 막대한 재산까지 얻을 수 있다니, 이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천재일우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9밤을 무사히 지낸다는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필 무사히 라는 단어를 썼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연화 아가씨가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는 둥,
혹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공주라는 둥,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집터가 워낙 기가 세서 보통 사내들은 하룻밤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칠 것이라는 흉흉한 이야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내들의 귀에는 오직 미인과 재물이라는 달콤한 단어만이 크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도, 나무를 하던 나무꾼도, 장사를 하던 상인도 모두 일손을 놓고 그 기와 집족을 바라보며 헛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기와 집안의 연화 아가씨는 바깥의 소란스러움을 짐작하면서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놓는 수는 화려한 꽃이나 새가 아닌 9개의 꼬리를 가진 신비로운 짐승의 형상이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의 입술에서는 들릴 듯 말 듯 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건 일생일대의 도박이자 간절한 기도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비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차가운 진실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다가올 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자 기와집 주변은 더욱 짙은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멀리서 들리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은 뒤 달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오직 하나,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 이 지독한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탐욕의 눈이 먼 사내들의 번들거리는 눈빛뿐이라 그녀의 마음은 시린 겨울바람을 맞은 듯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기와집 대문 앞은 연화 아가씨를 보러 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먼 타지에서 온 내로라 하는 한량들부터 마을에 힘께나 쓴다는 장사들까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대문 앞에 서서 자신의 용맹함을 과시하기도 하고 가져온 재물을 보여주기도 하며 문이 열리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대문은 좀처럼 열릴 줄을 몰랐고 오직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와야만 단 한 명의 도전자만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문지기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 엄숙한 목소리로 목숨을 걸 각오가 된 자만이 들어오라고 경고했지만 욕망의 눈머니들에게 그 말은 그저 형식적인 으름장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기와집 쪽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과연 오늘은 누가 저 문을 통과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내일 아침에 무사히 걸어 나올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옛날 이야기를 꺼내 놓았는데 그 집터가 예전부터 도깨비가 나오는 자리라거나 구렁이가 굴리를 틀고 있는 명당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전설들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서워하면서도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웠고 마을 전체가 기묘한 긴장감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한 사람은 옆마을에서 힘자랑으로 유명한 털보 장사였습니다. 그는 쌀가마니 3개를 한 번에 들어올릴 만큼 힘이 장사였고 귀신도 때려잡을 만큼 담력이 세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계집 하나 지키는 것이 뭐 그리 대수라고 내 하룻밤에 기와집 주인이 되어 나오리다 라고 외치며 당당하게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육중한 대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의 덩치와 기세에 눌려 이번에는 정말로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와집 마당에 들어선 털보 장사는
생각보다 고요하고 정갈한 풍경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맑은 물이 담긴 석조가 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은은한 초롱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연화 아가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장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녀의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조차 잠시 잊을 지경이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디 이 밤을 편안히 그리고 무사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와집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바람소리와 풀벌레 소리뿐 비명소리나 싸우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장사가 연화 아가씨와 오붓한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며 부러움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벌써부터 장사가 얻게 될 재산을 계산하며 배아파했고 어떤 이들은 장사의 용기를 칭찬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하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와집 대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털보 장사가 의기양양하게 걸어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윽고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대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 밖으로 나온 것은 장사가 아니라 핏기 없는 얼굴을 한 문지기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빗자루질을 시작했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장사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담장 너머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보시오. 저게 무엇이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가 가리킨 곳으로 쏠렸습니다. 기와집, 옆 숲길, 입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덤불 속에 무언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그것은 바로 어젯밤 호기롭게 들어갔던 털보 장사였습니다. 그는 외상은 하나도 없었지만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눈이 뒤집힌 채 깊은 기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그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입에 거품을 물고 헛소리만 중얼거릴 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가 입고 있던 옷과 손에 쥐고 있던 물건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옷자락과 손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얗고 뻣뻣한 짐승의 털 뭉치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 털은 개나 고양이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고 윤기가 흘렀으며 만지면 서늘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털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것은 필시 여우의 털이 아닌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집이 분명해 라는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사가 깨어난 후에도 그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주 아름다운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린 것 같기도 하다며 몸을 떨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10년치의 기력을 하룻밤 사이에 다 쏟아부은 사람처럼 비쩍 말라 보였고 다시는 그 기와집 근처에도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연화 아가씨에 대한 소문은 더욱 흉흉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험한 매력은 더 많은 도전자를 불러 모으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밭일을 하면서도 기와집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고 밤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도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집 안방에 귀신이 산다고 했고 누군가는 연화 아가씨가 남자의 정기를 빨아먹는 요물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문들 속에서도
아가씨의 미모와 재산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한 남자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보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연호 아가씨는 여전히 깊은 밤 홀로 방 안에 앉아 촛불을 켜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9개의 촛대가 놓여 있었는데 매일 밤 하나씩 불을 밝히며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의식을 치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비칠 때면 가끔은 사람의 형상이 아닌 기묘한 짐승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듯하여 보는 이에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남겨진 하얀 털뭉치를 조용히 쓸어 담으며 눈물 젖은 눈으로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 외곽의 낡은 초가집에는 강호라는 이름의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천성이 착하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강호는 남의 것을 탐내는 법이 없었고 산에서 작은 짐승을 만나도 함부로 해치지 않고 길을 비켜주는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호 아가씨의 혼사 이야기에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강호는 산에서 나무를 한 지게 가득 지고 내려오다가 우연히 연호 아가씨의 집 담장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장 안쪽에서 누군가가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처연하고 쓸쓸하여 강호의 발길을 절로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귀를 기울였는데 울음소리 사이로 부디 단 한 명이라도 라는 간절한 독백이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강호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깊은 슬픔이 자신의 가슴에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호는 그날 이후로 그 울음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나 미모 때문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 담긴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자꾸만 그의 마음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몸과 진실한 마음뿐이었지만 어쩐지 그 기와집의 주인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묘한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 같은 천한 나무꾼이 감히 그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을의 최고 부자인 최 부자가 이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욕심이 많고 심술찬기로 유명한 인물로 자신의 멍청하고 게으른 아들을 장가보내지 못해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연호 아가씨의 재산을 가로채고 아들을 장가보낼 속셈으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헛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는 분명 금송아지가 숨겨져 있을 거야. 내 아들이라면 그깟 귀신쯤은 문제없지. 최 부자의 등장은 평온했던 마을에 또 다른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 사랑방은 밤늦도록 불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최 부자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만석이를 불러 앉혀놓고 일장연설을 늘어놓았는데 내용은 주로 그 기와집의 재산이 얼마나 탐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털보장사가 당했다는 이야기에 겁을 집어먹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비단 주머니에서 비싼 부적을 꺼내 아들의 품에 찔러 넣어주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녀석아, 돈이 귀신도 부린다는 말을 못 들었느냐? 이 부적은 한양에서 용하다는 도사에게 거금을 주고 산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구미호 할미가 와도 끄떡없을 게다.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최 부자와 만석이는 요란스러운 행차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원님이라도 부임하는 것처럼 하인들을 앞세우고 짐꾼들에게는 온갖 비단과 음식을 지게 하여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스꽝스럽고도 거만한 행렬을 보며 혀를 찼지만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 대놓고 비웃지는 못했습니다. 만석이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갓을 삐딱하게 쓴 채 억지로 용기 있는 척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고 다리는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눈총이 무서워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기와집 대문 앞에 다다르자 최 부자는 헛기침을 크게 하며 문지기를 불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연화 아가씨가 마당으로 나오자 만석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자태에 그는 방금 전까지의 두려움을 잊고 해벌쭉 웃음을 지었습니다. 최 부자는 거드름을 피우며 가져온 예물을 마당에 쌓아놓게 하고는 내 아들이 비록 얌전해 보여도 속은 꽉 찬 대장부일세. 오늘 밤 이 집의 주인은 바뀔 것이니 그리 아시오. 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만석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체념, 그리고 다가올 밤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마을은 다시 깊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최 부자는 대문 밖에서 하인들과 함께 불을 피워놓고 술판을 벌이며 아들의 승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기와집의 주인이 된 양 떠들며 마을 사람들에게 앞으로 소장료를 올리겠다는 둥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와집 안채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만석이는 안방에 들어가 연화 아가씨와 마주 앉았지만 그녀는 병풍처럼 둘러쳐진 침묵 속에서 수만 놓고 있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만석이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는 것처럼 보여 등골이 오싹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기와집 주변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대문 밖에서 술을 마시던 최 부자와 하인들도 갑작스러운 한기에 몸을 떨며 불 쪽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짧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최 부자는 술잔을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났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서가 무슨 일이냐 라고 소리쳐 불렀지만 담장 너머에선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소리만 윙윙거리며 대나무 숲을 흔들었고 불길한 예감이 최 부자의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대문을 부술기세로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지기 노인이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고 최 부자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만석이는 속옷 차림으로 마루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털보장사와 마찬가지로 외상은 없었지만 혼이 완전히 달아난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아들을 끌어안고 울부짖을 때 사람들의 눈에 또다시 그 기이한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만석이의 옷자락과 그가 쓰러진 자리 주변에 하얗고 뻣뻣한 털뭉치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양이 훨씬 많아서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털을 집어들더니 이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라, 여우털이다. 처녀는 사람이 아니라 둔갑한 여우가 분명해 내 아들을 홀려 전기를 빨아먹은 것이다. 그의 고함 소리는 아침의 고요를 깨고 마을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일이 벌어지자 이제 사람들은 연화 아가씨를 아씨가 아니라 요물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을 껐다 말고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그 곱던 얼굴이 다 가짜였다니. 9개의 꼬리로 남자를 감아 죽인다더라.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은 살을 붙여가며 괴담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울다가도 저기 기왓집 여우 온다라는 말만 들으면 뚝 그칠 정도였고, 해가 지면 마을길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나무꾼 강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그녀가 정말 사람을 해치는 사악한 요괴라면 왜 아무도 죽지는 않고 그저 기절만 해서 나오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게다가 지난번 들었던 그 슬픈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그녀를 무작정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호는 답답한 마음에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절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마을의 대소사를 지켜봐온 노스님이 계셨는데, 강호는 평소에도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스님을 찾아가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절 마당에 들어서자 노스님은 마른 낙엽을 쓸고 계셨습니다. 강호가 인사를 올리고 자초지종을 털어놓자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기와집이 있는 쪽 하늘을 그윽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희뿌연 안개가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강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강호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짐승의 기운을 가졌으나 사람보다 더 따뜻한 심장을 가진 존재도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이니라. 강호는 스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짐승의 기운을 가졌으나 사람보다 더 따뜻한 심장. 그 말이 가슴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길을 돌려 조심스럽게 기와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대나무 숲 뒤쪽 언덕으로 올라가 담장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적막감이 감돌았고 엉망이 된 예물들은 치워지지 않은 채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의 뒷문이 살짝 열리더니 연화 아가씨가 힘없는 걸음으로 깻마루에 나와 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호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담장 위로 날아들던 까치 한 마리가 실수로 처마 및 거미줄에 걸려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요물이나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터인데 연화 아가씨는 황급히 달려가 까치를 조심스럽게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친 날개를 자신의 하얀 옷소매로 닦아주며 무언가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그녀의 표정은 자애롭기 그지없었고 까치를 날려보낸 후 그녀는 다시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은 사람을 해치는 괴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연약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강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모두 재물이나 미색에 눈이 멀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던 자들이었습니다. 털보 장사는 힘을 과시하려 했고 최부자의 아들은 거만함으로 무장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들의 탁한 기운을 견디지 못해 그들을 밀어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그들이 그녀의 어떤 비밀을 보고 질에 겁을 먹어 도망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강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용기가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일로 분노가 극에 달한 최 부자는 마을의 청년들을 선동하여 몽둥이와 횃불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 앞에 서서 빗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도 저 요물이 살아있다면 내일은 우리 모두가 죽을지도 모른다. 오늘 밤에 들어갈 지원자가 없다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 집을 불태워버려야 한다. 사람들은 최 부자의 말에 동요하며 웅성거렸고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살벌해졌습니다. 강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만약 오늘 밤 누군가가 나서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지 않는다면 죄 없는 생명이 다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기와집이 잿더미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군중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밤 제가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호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남루한 옷차림의 나무꾼 강호에게 꽂혔습니다.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강호를 비웃었습니다. 하! 가진 것도 없는 나무꾼 놈이 제정신이냐? 장사도 쓰러지고 내 아들도 당했는데 네가 감히 무얼 할 수 있단 말이냐? 목숨이 2개라도 되는 모양이지.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차며 말렸습니다. 강호야, 괜한 객기 부리지 마라. 네가 가서 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강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 부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재물을 탐내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내일 아침 무사히 나온다면 아가씨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최 부자는 강호의 당돌함에 기가 찼지만 한편으로는 훌륭한 희생양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실패하면 강호가 죽거나 다칠 테고 그러면 명분이 더 확실해져 집을 불태우기 쉬워질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좋다. 내 놈이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지만 만약 네가 실패한다면 내일 아침 저 집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최 부자의 으름장과 마을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강호는 지게를 내려놓고 온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기와집을 둘러싼 안개는 여느 때보다 더욱 짙게 피어올랐습니다. 강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기와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부적도 없고 손에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마음과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굳은 의지 하나만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으러 가는 사람을 보듯 안타까운 눈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삐그덕거리는 대문 소리와 함께 강호의 모습이 담장 너머로 사라지자 욕중한 문이 닫히며 세상과의 단절을 알렸습니다. 이제 기와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운명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욕중한 대문이 쿵 하고 닫히자 강호는 마치 다른 세상에 홀로 떨어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곳 담장 안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기묘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깔린 마사토 밟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고요한 마당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만이 바람이 불 때마다 댕그랑거리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강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말했던 무시무시한 요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저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한 낡은 집의 쓸쓸함만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강호가 조심스럽게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연화 아가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방문객들을 맞이할 때와는 달리
다소 지치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하얀 무명옷을 입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기와집 주인이라기보다는 깊은 산속에 피어난 외로운 들꽃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강호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도 재물을 원하여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미색을 탐하여 오셨습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십시오. 그녀의 말에는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과 체념이 서려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어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산에서 갔다 온 산딸기와 맑은 샘물을 담은 조롱박이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재물도 미색도 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가며 들었던 아가씨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슬퍼 보여 빈손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홀로 계시면 출출하실까 하여 산딸기를 좀 따왔으니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강호의 덤덤하고 투박한 말투에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찾은 사내들은 황금이나 비단을 내밀며 으스대거나 그녀의 손을 잡으려 안달했을 뿐 그녀의 배고픔이나 외로움을 걱정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호와 산딸기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먹을 것을 주다니. 당신은 내가 두렵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를 요물이라 부르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강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진심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요물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슬픔에 잠긴 한 분을 베풀어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요물이 아니라 그저 몹시 지치고 아파 보이는 분이 계실 뿐입니다. 강호의 따뜻한 시선은 연화의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강호는 윗목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검소했고 은은한 향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랫목에 앉아 촛불 심지를 돋우며 강호를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보통의 사내들이라면 벌써 술상을 차오라 호통을 치거나 흑심을 품고 가까이 다가왔을 터인데 강호는 그저 묵묵히 앉아 문에 비친 달 그림자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색하고도 평온한 침묵 속에서 연화는 처음으로 낯선 사내에게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가올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기와집을 감싸던 안개가 더욱 짙어지고 바람소리가 거세졌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미친 듯이 일렁이기 시작했고 연화 아가씨의 안색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었고 고통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발, 제발 나가주세요. 당신만은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연화가 쥐어짜듯 내뱉은 말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강호의 살갗을 찌르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강호는 당황했지만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로워하는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아가씨, 어디가 편찮으신 겁니까? 제가 의원을 불러올까요? 하지만 연화는 강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그 순간 그녀의 몸이 기묘하게 뒤틀리며 그림자가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림자는 더 이상 가녀린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9개의 꼬리가 뱀처럼 꿈틀거리는 거대한 짐승의 형상이 벽을 타고 넘실거렸고 방 안에는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강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숨이 둔칠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연화의 고운 얼굴 위로 하얀 털이 돋아나고 손톱이 날카롭게 자라나며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지만 저주받은 본능이 그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신이 아니라 살과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고통을 수반하는 탈피의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이전의 사내들이 도망치거나 기절했던 것은 바로 이 끔찍하고 기이한 광경, 그리고 그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요기 여치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존재가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내지르는 비명은 사냥감을 노리는 포효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애원이었음을. 강호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다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뒹굴며 괴로워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털이 숭숭 난 손이었지만 강호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아가씨, 제가 곁에 있습니다.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강호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발작처럼 날뛰던 연화의 움직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강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짐승의 눈과 사람의 눈이 뒤섞인 그 기괴한 눈동자 속에서 강호는 그녀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견디며 인간이 되고자 했던 간절함, 그리고 매일 밤 반복되는 고통 속에 홀로 남겨졌던 지독한 외로움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호는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듯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자장가 같은 이야기, 산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꽃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늘어놓았습니다. 강호의 목소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띄운 작은 종이배처럼 위태로웠지만 기적적으로 연화에게 닿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고 곤두섰던 털들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강호는 땀에 젖은 그녀의 이마를 자신의 소매로 닦아주었습니다. 끔찍한 요괴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강호의 눈에는 그저 열병을 앓는 누이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며 물을 떠먹이고 등이 굽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할 때는 등을 토닥이며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방바닥에는 그녀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빠진 하얀 털들이 눈처럼 쌓여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닭이 울기 전 새벽에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탈진하여 강호의 무릎을 베고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짐승의 형상은 사라지고 다시 본래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강호는 저린 다리를 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잠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 안가득한 하얀 털 뭉치들이 지난밤에 처절했던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녀의 이 아픈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친 것임을.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 흉측한 모습을 보인 수치심에 기절한 사람들을 숲 밖으로 옮겨다 놓았을 뿐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고요했습니다. 강호는 문득
창호지 문 너머가 붉게 밝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침 햇살이 아니었습니다. 일렁이는 불빛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기와집을 쳐들어간다. 나무꾼 놈도 이미 죽었을 게다. 최 부자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들려왔습니다. 강호는 잠든 연화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귀를 막아주었지만 위기감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강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날이 밝아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방 안에 널린 이 하얀 털들과 지친 연화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요괴로 몰아 죽이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방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털들을 모두 주워 모아 아궁이 속에 깊이 감추고 흐트러진 이부자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에 젖은 연화의 얼굴을 다시 한번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강호의 눈빛은 어젯밤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연화가 떠친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여전히 강호가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강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언제나 아침이면 혼자 차가운 방바닥에서 눈을 떴던 그녀였습니다. 밤새 겪은 고통의 흔적인 털뭉치 속에 파묻혀 절망하며 울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고통을 함께 견뎌주었고 흉측한 모습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으며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찌하여 도망치지 않으셨습니까? 제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연화의 떨리는 물음에 강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았습니다. 9개의 꼬리도 보았고 하얀 털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보인 것은 아가씨의 아픔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연화의 가슴 깊은 곳에 꽂혔습니다. 100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소리 없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순간도 잠시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썩 나오지 못할까? 날이 밝았다. 죽었느냐 살았느냐? 최 부자의 고함 소리와 함께 와 하는 마을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강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나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까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죄 없는 강호까지 다치게 될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어서 피하세요. 뒷문으로 나가면 숲으로 이어집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노리는 것이니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연화가 다급하게 강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러나 강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연화의 손을 꼭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요,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피해야 합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밝혀야 합니다. 아가씨는 사람을 해치는 요괴가 아니라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강호는 연화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쥐고 방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화는 강호의 굳건한 모습에 알 수 없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옷매무새를 바로 한 뒤 강호의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마당으로 나선 두 사람 앞에는
아침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대문은 이미 최 부자의 하인들에 의해 반쯤 부서져 덜컹거리고 있었고 문틈 사이로 성난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강호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빗장을 풀고 육중한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서 있던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이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시체나 미쳐버린 강호를 기대했으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너무나도 멀쩡하고 당당한 모습의 강호였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살아있다니. 말도 안 돼. 내 놈이 요물에게 홀려 헛것이 된 게지. 그렇지. 최 부자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했지만 강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군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호와 연화의 뒤로 쏟아지며 두 사람을 후광처럼 비추었습니다. 연화는 강호의 등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강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이 지긋지긋한 오해와 저주를 끊어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강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집에는 요물도 귀신도 없습니다. 오직 외로움에 지쳐 아파하던 한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강호의 외침이 아침 공기를 가르고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손에 든 몽둥이를 슬그머니 내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더욱 악을 쓰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고 갔습니다. 속지 마라. 저놈도 이미 구미호의 노예가 된 것이다. 둘 다 잡아들여라. 과연 강호는 성난 군중과 탐욕스러운 최 부자 앞에서 연화를 지켜내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안개 낀 아침 공기를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선동에 넘어간 몇몇 건장한 하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당장이라도 강호와 연화를 덮칠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마치 천년 묵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연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등은 넓고 단단해 보였으며 두 팔을 벌려 연화를 보호하는 모습은 그 어떤 장수보다도 늠름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호의 기백에 눌려 주춤거렸지만 흥분한 최 부자는 멈추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저놈들을 끌어내라. 요물이 둔갑하여 우리 마을을 홀리고 있다. 내 아들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그때 군중 속에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강호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호는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내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지만 뒤에 숨어있던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연화가 자신의 하얀 옷소매로 강호의 피를 닦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처절하여 돌을 던진 사람조차 손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요물이라 불리던 여인이 자신을 희생하여 남자를 지키려는 모습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저입니다. 그러니 저를 치십시오. 하지만 이 착한 사람은 단지 저를 가엾게 여겨 곁을 지켜준 죄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강호의 곁에서 떨어져 나와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남은 기운을 써서라도
강호를 살리고 이 지긋지긋한 오해를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순간 기이한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휘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짐승의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화의 몸 주변에서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9가지 색깔을 띤 신비로운 빛이었는데 마치 무지개가 춤을 추는 듯 아름답고 영롱했습니다. 그 빛은 연화의 몸에서 빠져나와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9개의 작은 불꽃이 되어 강호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것은 구미호가 가진 9개의 목숨, 즉 그녀가 1000년 동안 간직해온 생명의 기운이었습니다. 연화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나의 9 목숨을, 나의 9꼬리를 이제 하늘에 돌려드립니다. 더 이상 짐승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인간으로서, 따뜻한 피가 흐르는 여인으로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공중에 떠있던 9개의 불꽃이 팡 하고 터지며 수천 마리의 하얀 나비떼로 변했습니다. 나비들은 마을 사람들 머리 위를 날아다니며 향긋한 꽃내음을 뿌렸고 그 신비로운 광경에 사람들은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요기의 상징이라 여겨졌던 하얀 털들은 모두 꽃잎이 되어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 속에서 최부자만이 홀로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건 속임수다. 눈을 홀리는 요술이다. 당장 불을 질러라. 그가 발악하며 횃불을 던지려던 찰나 인파를 해치고 누군가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산사의 노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주장자로 최부자의 손을 내리쳐 횃불을 떨어뜨리게 하고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아, 눈앞에 부처가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보살이 있어도 돌을 던지는구나. 너희들의 눈을 가린 것은 요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속의 탐욕과 두려움이다. 스님의 일갈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강호와 연화에게 다가가 합장을 하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처자는 짐승의 몸을 타고 났으나 천년의 수행으로 인간보다 더 맑은 영혼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 고통받고 있었던 게야. 너희들이 욕심으로 이 집을 찾았을 때 그녀의 맑은 기운이 너희의 탁한 마음을 밀어낸 것이지. 그녀가 해코지한 것이 아니다. 어젯밤 이 나무꾼 청년은 목숨을 걸고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으니 그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저주를 푼 것이다. 스님의 설명에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사태를 파악하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털보 장사도 다른 청년들도 자신들이 기절했던 이유가 귀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헛된 욕심과 공포심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최부자는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내 아들은 저 요물 때문에 반병신이 되었소. 전년이 내 아들의 정기를 빨아먹은 게 분명하오. 최부자는 억지를 부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척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바로 최부자의 아들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포숙한 얼굴이었지만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아버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만석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가씨는 저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림자만 보고 기절했던 겁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가씨는 죄가 없습니다. 만석의 고백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에서 분노로 바뀌어 최 부자를 향했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이 겁먹고 쓰러진 걸 가지고 생사람을 잡으려 했단 말인가? 우리를 속여서 남의 집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거야.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비난의 화살이 되어 최 부자에게 쏟아졌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들의 손에 이끌려 도망치듯 기와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올 때의 위풍당당함과는 달리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 부자가 사라지자 기와집 마당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우와 연화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했던 것이 미안하여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우가 빙그레 웃으며 침묵을 깼습니다. 자, 날이 맑게 개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웃끼리 얼굴 붉히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아가씨, 아니, 제 아내 될 사람이 곳간을 열어 마을 잔치를 하고 싶다 하니 다들 들어와서 한술 뜨고 가십시오. 강호의 넉살 좋은 말에 사람들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화는 강호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고마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신비롭고 두려운 기와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줍음 많고 마음씨 고운 새색시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불러 곳간 문을 활짝 열게 했습니다. 쌀독에서 묵은 쌀을 꺼내고 장독대에서 잘 익은 김치를 꺼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짓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던 기와집 부엌에서 구수한 밥 냄새와 도마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커다란 가마솥이 걸렸습니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하얀 김을 뿜어냈고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뜨끈한 소고기 국밥이 사람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아이고, 이 집 쌀맛이 꿀맛일세 그려. 국물도 진국이야. 진국. 마을 사람들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고 떠들었고 노인들은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며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기와집을 감싸고 있던 음산한 안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맑고 투명한 가을 햇살만이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었습니다. 강우와 연화는 사람들 틈에 섞여 바쁘게 음식을 날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에게 다가와 아가씨, 아니 세댁, 우리가 미안했어 라며 사과를 건넸고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아닙니다.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는걸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보다 더 눈부셨고 이제 그녀의 뒤에는 9개의 꼬리 대신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연화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행복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식사가 얼추 끝나갈 무렵 마을 촌장이 일어나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었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 말이요. 이 기와집은 이제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될 것이요.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비워 사람들은 좋소, 얼쑤 하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풍물패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자 강호와 연화도 사람들 손에 이끌려 마당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올라 기와 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대문은 이제 활짝 열려 마을과 기와 집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 대나무 숲에서도 산새들이 날아와 잔치를 구경하듯 지저귀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00년 동안 그토록 바랐던 평범한 인간의 삶이 바로 여기 시끌벅적하고 밤냄새 나는 이곳에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잡아준 강호의 거친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무엇보다 진짜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잔치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기와집의 애군을 털어내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강호는 틈틈이 연화가 힘들지 않은지 살폈고 연화는 그런 강호에게 시원한 식혜를 건네며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럽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최 부자가 남기고 간 욕심의 흔적들은 깨끗이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나눔과 화합의 기운이 채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천생연분이야. 천생연분. 어느새 저녁놀이 붉게 깔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끌벅적했던 마당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예전의 삭막한 고요와는 달랐습니다. 온기와 평온함이 감도는 기분 좋은 고요였습니다. 강호와 연화는 대문 앞에 서서 돌아가는 이웃들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인사를 건네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맑고 경쾌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밤마다 찾아오던 공포도 숨겨야 할 비밀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잔치가 모두 끝나고 마지막 손님까지 대문을 나서자 기와집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차갑고 날카로운 정막이 아니라 하루의 일과를 기분 좋게 마친 후에 느껴지는 나른하고 포근한 평온함이었습니다. 마당,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멍석과 그릇들을 정리하는 강호의 손길은 분주했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왠지 모를 든든함이 배어나왔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행주를 빨아널며 창문 너머로 강호가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계절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에 이토록 꽉 찬 충만함이 차오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프면서도 따뜻한 감각. 그것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강호가 마당 청소를 마치고 콧마루에 걸터 앉아 땀을 식히고 있자 연화가 시원한 우물물을 한 바가지 떠서 다가왔습니다. 서방님, 고생 많으셨지요. 이 물 좀 드시고 숨 좀 돌리셔요. 연화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서방님이라는 호칭에 강호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물 한 모금에 목을 타고 넘어가는 시원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강호는 캬, 물맛 한번 좋다 하며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소박한 웃음소리가 처마 밑을 맴돌다 밤하늘로 흩어졌고 연화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저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루에 앉아 어둠이 내려앉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보랏빛 노을이 걷히고 짙은 남색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 대나무 숲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사락사락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 같아 귀를 막곤 했던 연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자연이 들려주는 평화로운 연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워했습니다. 해가 지면 시작되던 끔찍한 고통도 뼈가 뒤틀리는 변신의 공포도 이제는 모두 사라진 옛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강호는
연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거죠?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십니까? 투박하고 거친 나무꾼의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연화의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편안합니다. 마치 긴 악몽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꿈이 아니겠죠. 강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어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이 손에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기 함께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곁을 지킬 테니 다시는 그런 악몽을 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며 기와진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에게 달은 늘 원망과 간절함의 대상이었습니다. 달이 차오를 때마다 인간이 되고 싶다는 욕망과 짐승으로 살아야 하는 비참함이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바라보는 달은 그저 아름답고 둥근 등불일 뿐이었습니다. 달빛은 마당의 석조, 돌그릇에 담긴 물 위에도 내려앉아 반짝였고 장독대 위에도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연화는 달이 참 밝네요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강호는 당신 얼굴이 더 밝소 라며 짓궂게 농을 던졌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달빛보다 더 붉게 물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의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강호는 이제 그만 들어갑시다. 밤이슬 맞으면 감기도 하며 연화를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아까 잔치를 준비하느라 군불을 지펴놓은 덕에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방은 고통과 신음소리로 가득 찼던 지옥 같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되어 아늑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윗목에 이부자리를 펴는 동안 연화는 촛불을 켜고 화로에 숯을 담아왔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불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기분 좋게 메워주었습니다. 연화는 문득 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자수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미완성으로 남은 구미호의 그림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위를 들어 그 실들을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의 작별을 고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꼬리 9 달린 짐승의 형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대신 하얀 매화꽃송이들이 하나둘씩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강호는 묵묵히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마음의 정리를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끝나자 연화는 강호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창고에 있는 재물들 말입니다. 강호는 올 것이 왔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재물은 제가 1000년 동안 모은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욕심이 쌓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만을 위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절반은 마을의 가난한 이들과 홀로 된 노인들을 위해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할 미천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연화의 제안은 강호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강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도 그렇소. 공짜로 얻은 재물은 독이 되기 십상이요. 나는 내 힘으로 나무를 하고 밭을 갈아 당신을 먹여 살리고 싶소. 비록 비단옷은 못 입혀드려도 마음만은 비단길을 걷게 해드리리다. 남은 재산은 마을을 위해 쓴다면 사람들도 당신을 더욱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고마워할 것이오. 두 사람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욕심 없는 마음들이 만나니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계획이 세워졌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보다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화가 가장 두려워했을 시간이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밤일 뿐이었습니다. 강호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밤 공기를 환기시켰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들이 합창하듯 울어대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들이 이렇게 듣기 좋은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연화가 감격의 겨운 목소리로 말하자 강호는 이제 매일 밤 듣게 될 테니 지겨워하지나 마시오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깊은 신뢰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호는 나란히 깔린 두 채의 이불을 보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부부가 되기로 했지만 아직은 서로가 조심스럽고 쑥스러운 마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 역시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그럼 편히 주무시오 하며 자신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도 조심스럽게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어 완전히 깜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자 연화는 비로소 완전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옆으로 돌아누워 강호의 옆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굵은 눈썹과 다부진 인매, 그리고 하루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편안한 표정. 그녀는 손을 뻗어 허공에서 그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털뭉치를 부여잡고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의 횃불에 타 죽거나 영영 괴물로 남아 산속을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연화의 눈시울이 다시금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강호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연화의 시선을 의식하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그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도 이제 짝이 생겼습니다. 착하고 고운 사람입니다. 두 분이 하늘에서 점지해 주신 덕분입니다. 부디 저희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강호는 슬그머니 손을 뻗어 이불 밖으로 나온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도 놀라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은 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방님, 주무셔요? 연화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소. 강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이 깨질까봐 겁이 나요. 연화의 불안한 목소리에 강호는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것이요. 그리고 모레는 더 좋을 것이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매일매일이 잔칫날 같을 테니 걱정 마시오. 강호의 든든한 말에 연화는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강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에게서는 흙내음과 나무 냄새, 그리고 건강한 사내의 향기가 났습니다. 그것은
천년 묵은 여우의 비릿한 냄새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연화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나른해지면서 기분 좋은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천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계심 없는 깊고 편안한 잠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밖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에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바람도 숨을 죽인 채 나무들 사이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보석가루를 뿌려놓은 듯 총총히 빛나며 기와집 지붕 위를 수놓았습니다. 그 별빛 아래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준 노스님이 절마당에 나와 기와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하얀 수염을 쓸어내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 드디어 제 짝을 찾았구나. 이제 그 집에도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겠어. 진심이 닿았으니 그 업보도 눈 녹듯 사라지리라. 스님의 독백이 바람결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와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밥을 짓는 연기가 아니라 그 집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파티를 하러 나가며 그 연기를 보고 서로에게 눈짓을 하며 웃었습니다. 저기 좀 보게. 이제 정말 사람 사는 집 같구먼. 누구도 더 이상 그곳을 도깨비 집이라거나 여우소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혼의 집 혹은 연환의 기와집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기와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안개 낀 기와집에는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가 살았는데 나무꾼의 진실한 사랑을 받아 사람이 되었고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며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에게 전해지며 진심 어린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안개 골짜기의 안개는 여전히 아침마다 피어올랐지만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을 가리는 장막이 아니라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이불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강우와 연화가 덮고 있는 따뜻한 이불처럼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밤도 포근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문 밖의 어둠에 맡겨두고 지금은 그저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진실한 마음 하나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깊고 달콤한 꿈속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안개 골짜기의 바람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당신의 귓가를 스치고 기와집의 은은한 달빛이 당신의 꿈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